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나이는 60이 훌쩍 넘었지만 마음만큼은 이팔청춘 꽃다운 처녀인 노인네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오늘은 특별히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친정도 시댁도 찢어지게 가난해 어디 비빌 만한 언덕도 없어서요. 홀로 어린 딸 돌보랴 밖에 나가 돈 벌랴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죠. 딸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저도 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남편과 사별하고 한참 동안 재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요.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저보다 4살 연상에 비슷한 아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죠. 일찌감치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공통점 때문일까요? 저와 그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사귄 지 2년 만에 살림을 합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네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결혼 후 생활고 걱정을 덜고 오롯이 집안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당시 딸이 10살이었고 새아들이 9살이었는데요. 아들이 갓난쟁이 시절은 한참 지났던지라 저나 딸애한테 정붙이기 쉽지 않겠구나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제 아빠를 닮아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둔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 새아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도 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말도 자주 걸었죠. 하지만 아이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더군요. 상혁아,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어? 없었어요. 반이 바뀌었는데 친구들은 어때? 많이 사귀었어? 그냥 그래요. 뭘 물어도 아들은 늘 단답으로만 대답했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먹기만 했죠. 이러다 엇나가는 건 아닐까? 내가 자기 엄마 자리를 빼앗았다고 미워하는 건 아닐까? 나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절 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혁이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 거 알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혹시 날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참나, 당신을 왜 싫어해? 상혁이 성격에 그랬으면 한식탁에서 밥도 안 먹었어. 그냥 아직 낯설어서 그러는 거니까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들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원래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쯤엔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저와의 대화도 피하려 하더군요. 그런 아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사춘기가 시작돼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제가 그 일을 알게 된 건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빨래를 하려고 세탁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 옷을 챙기는데 문득 아들의 교복 셔츠에 희미한 핏자국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어디 다친 건가 싶어 불이 나게 아들 방으로 달려갔죠. 아들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엔 잔뜩 그늘이 져 있었어요. 상혁아, 잠깐 이리 좀 와봐. 왜요? 얼른 와봐. 제 재촉에 아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들의 옷소매를 걷어올렸죠. 보여달라고 해봤자 보여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아들의 팔을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도 그럴 게
팔뚝 여기저기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떤 건 이미 노랗게 변한 것들도 있었고 어떤 건 막 든 듯 새파랗게 번지고 있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 누가 때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이 멍이 다 어떻게 생긴 건데?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온몸에 멍이 드는 게 말이 돼? 바른 대로 말해.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탁 치며 옷소매를 내리더니 화를 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참견하지 마세요. 진짜 엄마도 아닌 주제에. 뭐? 상혁이 너 지금 됐으니까 나가요. 내 방에서 나가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방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아들이 걱정돼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필이면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의논을 할 수도 없었죠.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괴롭히는 걸까? 이게 말로만 듣던 왕따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멍의 상태를 보면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끙끙 앓으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요. 다음 날 다시 아들과 대화해보려다 까무럭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들은 이미 학교를 간 뒤였죠. 고민하던 저는 아들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잠시 후 쏟아지는 아이들 틈에서 아들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또래 친구들 몇 명이 우리 아들을 에워싸더니만 아들을 구석진 골목 쪽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군요. 놀란 저는 그런 아이들의 뒤를 쫓았는데요. 녀석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희 아들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야, 너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 얼른 돈 안 내나? 어제 준 게 전부라고 했잖아. 그만 좀 해. 네 그 잘난 애비한테 핑계대고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지금 아빠 출장 중이라 용돈 더 달라고 못해. 오시면 그때 얘기할게. 그래? 그럼 기다릴 테니까 대신 오늘은 좀 맞아라 너. 개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녀석이 피식 웃더니 아들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아들이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고요. 그게 신호라도 된 것처럼 다들 우르르 저희 아들에게 달려들더군요. 아들이 어떤 애 주먹에 맞아 배를 감싼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끊어졌어요.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죠.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절 보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틈에 저는 먼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상혁아,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아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제 등 뒤로 보낸 다음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죠. 너희들 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아닌데? 내가 지금 똑똑히 봤어. 너희가 내 아들 돈 뺏으려고 하고 때리는 거 다 봤다고.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너흰 장난을 이런 식으로 하니?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남의 집 대문 앞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냅다 집어들었죠.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 안 그럼 너네 전부 다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선생들이며 부모 다 소환해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아니, 저흰 그냥... 아직도 되도 않는 변명할 생각이야?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데리고 바로 경찰서로 갈까? 그제야 아이들이 겁을 집어먹고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신 우리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아이들을 노려보다가 옆에 얼떨떨하게 서있던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자, 상혁아. 이제 집에 가야지. 아들은 제 손을 놓으려다 이내 가만히 제 손을 마주 잡아왔어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응?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줌마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군요. 저는 나오려는 눈물을 꼭 참으며 말했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상혁이 네 편이야.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그땐 꼭 말해. 알겠지? 아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이후 저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들이 식사 후 바로 방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제 옆에 앉아 TV를 보기도 하고요. 가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들려주곤 했죠. 저 괴롭히던 애들 말이에요. 요즘은 조용해요. 그래? 누구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런 분위기 주동하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얼마 전에 전화 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들 아무 짓도 안 해요. 다행히 아들의 얼굴은 나날이 밝아져 갔고 저 또한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을 놓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게 수줍게 작은 화분을 내밀더군요. 저기 이거요. 이게 뭐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날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이전까지 아들이 제게 어버이날이랍시고 뭔가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네. 장미 화분인데요. 물만 잘 주면 꽃이 예쁘게 필 거래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한참을 화분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고맙다 상혁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감격해 아무 말도 못하자 아들은 부끄러운지 얼른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아들이 제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비극은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저는 홀로 남아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에 늦은 점심을 챙겨 먹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오철만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맞는데 어디세요? 남편분이 지금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여기 땡땡병원인데 지금 빨리 와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라뇨? 자세한 설명은 병원에서 들으시죠.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고 언제나처럼 다녀올게 하고 미소를 보였는데 근데 교통사고라니. 제발 아무 일 없길 바랬어요. 전 남편에 이어 지금 남편까지 잃는다면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눈 좀 떠봐 여보.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또다시 남편을 잃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장례 내내 시댁 식구들은 저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라는 억지를 부렸어요. 제 팔자가 사나워 전 남편에 이어 지금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라고 말이죠. 그뿐인가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유산을 가지고도 걸고 넘어졌어요. 우리 아들 유산을 왜 니년이 받아가? 난 그걸 절대 못 보니까 내놔 이년아. 한 푼도 쓰지 말고 내놓으라고. 맞아요. 형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양심이 있다면 내놔요.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말이 좋아 가족이지 결혼 전부터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걸 제 탓을 하던 것도 모자라 이젠 유산까지 가로채려 하더군요. 남편 사업체와 상가 건물을 정리하면 액수가 꽤 됐거든요. 솔직히 저 혼자였다면 그깟 돈 그냥 주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밑으로 딸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죠.
죄송하지만 그 돈은 못 드려요. 저 어디 허튼 데 쓰지 않고 아이들 키우는 데 쓸 거고요. 상혁이가 나중에 크면 남은 돈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서방님도 그 돈 탐내지 마세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거품을 물었어요. 저를 꽃뱀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죠. 아니 이년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너 이년 진짜 꽃뱀이었구나.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한 다음 죽인 거야. 전 재산 홀랑 가져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긴. 이 망할 년, 꽃뱀 같은 년. 내 아들 돈 내놔라. 당장 내놔. 꽃뱀이라뇨. 나중에 상력이 크면 다 돌려줄 거라고요. 우리 손주 위하는 척하지 마.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어디 가증스럽게. 그런 말씀 마세요. 상혁인 제 아들이에요. 이날 이때껏 제가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고요. 하, 그래? 그럼 유산 다 내놓고 상혁이만 데리고 가든가. 시어머니의 억지에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어요. 그렇게 손주를 끔찍해 하는 척 하더니만 손주는 데려가고 돈은 내놓으라니.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까 겁날 정도였네요. 상대할 가치가 없네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결국 저는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고요. 그쪽에선 기어이 저를 고소했는데요. 저는 죽은 남편의 합법적인 배우자였고 상속 관련해 그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댁 식구들의 패배로 끝이 났죠. 하지만 승소했다고 기쁠 것도 없었어요. 그 진흙탕 싸움에서 누구보다 상처받은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으니까요. 시댁과의 고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 저는 이사를 결심했거든요. 살던 집 곳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어 괴롭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난동을 피워댔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잘 잠들었나 확인하려는데 아들 방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들이 책상 앞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더군요. 상혁아, 안 자고 뭐해? 설마 우니? 아들은 제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눈물 콧물로 엉망이더군요. 상혁아, 왜 울어? 아빠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나 버릴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랑 작은 아빠가 그랬어. 이제 아빠 죽었으니까 엄마가 나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오라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나쁜 인간들이 저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아들한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왜 버려? 그러니까 난 원래 아빠 아들이었잖아. 이제 아빠 없으니까. 저는 다가가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내 아들인데. 상혁아,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순간부터, 엄마가 널 처음 봤던 그날부터 넌 내 아들이었어. 아빠가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난 엄마 진짜 아들도 아니잖아. 진짜 아들이면 뭐하고 아니면 어때?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소중한 아들이야, 상혁아. 알았지? 응. 나 할머니랑 작은 아빠한테 안 갈래.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이후 저는 오롯이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되도록이면 남편 유산에도 손대고 싶지 않아서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았는데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냈네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딸애는 사범대를 졸업 후 교사가 됐고요. 상혁이도 장성한 청년으로 자라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두 아이 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커졌죠. 저는 아들이 회사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상혁아, 엄마가 고민해봤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 재산 네가 다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구나.
너도 다 컸고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릴 테니 말이다. 이미 몇 번 언지를 줘서일까요? 아들은 놀라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겨준 거잖아. 엄마 몫이라고. 그동안 엄마가 나랑 누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난 엄마가 이제 그 돈 묶어두지 말고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야 아직 젊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뭐. 다 늙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도 네가 가진 게 많아야 나중에 결혼할 때도. 아니야. 설사 나중에 내가 결혼한다고 해도 난 내 힘으로 하고 싶어. 그 돈은 엄마 몫이야. 엄마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그걸 바랄 거야.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늘 어리게만 보였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믿음직스럽더군요. 맘 같아선 자식들 끼고서 평생 같이 살고 싶었는데요.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요? 남편과 사별한 지 10몇 년이 됐을 무렵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을 갔어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아직 아들이 같이 있는데도 몹시 쓸쓸하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뒤 아들 역시 뜻밖의 소식을 전했죠.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엄마한테도 소개하고 싶거든.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 뭐? 네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순일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뭐하는 아가씨인데 어떻게 만났어? 같은 회사 신입 직원인데 되게 야무지고 똑똑해. 일도 잘하고.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에게 푹 빠진 눈치였어요.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걸 보니 결혼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았죠. 그 주 주말, 아들이 예고했던 대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나연이라고 해요.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오밀조밀 예쁘장한 얼굴로 또박또박 말하는 게 아들 말처럼 영리하고 야무져 보이더군요. 어서 와요, 나연씨. 상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른 들어와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네, 어머님.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법 애교도 있었고요. 예의도 발랐어요. 제가 손수 만든 음식도 입에 잘 맞는다면서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아들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게 묻더군요. 어머님, 오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빠가 어릴 때 재혼하신 거라고. 갑자기 그런 화제를 꺼내 당혹스러웠지만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상혁이가 초등학생일 때 재혼했어요. 그러다 그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쭉 저 혼자 상혁이를 키웠고요. 아, 네. 뭐 그래도 힘들진 않으셨겠네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업하시지 않았나요? 땡땡 회사라면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 유산이 꽤 넉넉했겠어요. 이 집도 엄청 비싼 집 같은데. 대놓고 유산 운운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말투가 왠지 모르게 신랄한 게 묘하게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산이 있긴 했지만 허투루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애들이 다 크면서 그만뒀지만 그전엔 식당 일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유산은 애들 대학 학비 같은 거 보탤 때나 쓰고 되도록이면 나중에 상혁이한테 다 물려줄 생각으로. 그 순간 아들 여자친구의 두 눈이 반짝였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되묻더군요. 정말요? 그걸 다 오빠한테 물려주시려고요? 당연하죠. 죽고 나면 어디 쓴다고.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상혁이한테 미리 증여해주겠다 얘기도 해봤는데 거절하더라고요. 엄마 몫은 엄마가 다 쓰라면서. 참 기특하지 않아요? 아, 네. 오빠가 참 효자긴 해요. 그냥 들으면 칭찬 같았지만 떨떠름한 표정과 냉랭한 말투가 비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여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시거든요. 대학도 그쪽에서 나오셨고요. 엄마도 동문이세요. 두 분이 CC로 만났다가 결혼까지 하신 거라. CC? 아, 그 캠퍼스 커플의 약자예요. 요즘 많이들 쓰는 말인데. 내가 요즘 유행어를 잘 몰라서. 유행어가 아니고 영어예요. 일순 아들의 여자친구가 피식 비웃음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런 저를 보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게 나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식당 일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와서요. 더 하고 싶었는데 애들 둘 다 절대 안 된다면서 펄펄 뛰어서 정리했죠. 아, 그렇구나. 전 답답해서 절대 집에만 있진 못할 것 같은데. 말이 주부지 밥하고 빨래하고 식모도 아니고 너무 보람없지 않아요? 저는 죽어도 전업주부는 할 생각 없어요. 저희 엄마도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한때 자기 일 하셨고요. 지금도 아버지 도와서 비서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저한테 여자라고 해서 남한테 기대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오빠도 결혼하고 제 일 계속해도 좋다고 했고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전업주부가 된 저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자 아들 여자친구가 꽃처럼 활짝 웃으며 입을 열더군요. 그냥 어머님께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고 있었어.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아? 그럼. 그렇죠, 어머님? 그렇지 뭐. 대놓고 제게 막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학력이나 제 일을 안 하는 거나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고요. 첫 만남 이후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되도록이면 피했어요. 물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어지간하면 좋은 쪽으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이 있을 땐 깍듯하고 다정했지만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미묘하게 제 신경을 긁어놓곤 했어요. 말하는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깔린 저희가 있다고나 할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이 공짜표가 생겼다고 해서 셋이서 다 같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요. 하필이면 거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계모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아들 여자친구가 같이 있으니 왠지 모르게 불편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주차된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연극은 재밌게 보셨어요? 그래, 볼만하더구나.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계모가 어찌나 못돼 처먹었는지.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핏줄 중시하는 나라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진짜 사랑으로 키우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니? 네? 전 그냥 연극 얘기한 건데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찔리는 게 있다니. 내가 뭐 계모라서 상혁이를 구박이라도 했다는 거야? 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하게. 전 그냥 어머님이 그런 여자들하고 다르게 오빠를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오해하게끔 말씀드렸나 보네요. 제가 바본가요? 며느린 애초에 저를 조롱할 작정으로 그런 얘기를 꺼낸 게 분명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그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죠. 상혁아, 너 나연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아니, 싫은 말이다. 나연이가 너 있을 때랑 없을 때 나한테 하는 행동이 좀 달라서. 저는 고민하다 지금까지 있던 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진짜 나연이가 그랬다고? 그래. 처음엔 내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는 나연이가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구나. 알겠어. 내가 나연이랑도 얘기를 좀 해볼게. 이후 저는 며칠을 긴장 속에서 보냈는데요. 그 주 주말에
아들 여자친구가 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뜸 눈물바람을 하더군요. 어머님,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 얘기에 상처 많이 받으셨다고.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얘기해서.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워낙 오냐오냐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쪽으로는 눈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진짜예요. 전 어머님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유산에 손도 안 대고 오빠 지금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친아들도 아닌데. 지금 제가 또 유산 얘기 꺼내고 친아들 어쩌고 해서 기분 나쁘셨을까요? 전 진짜 좋은 뜻으로 드린 말씀인데.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방금도 나연이 정말 엄마 칭찬하려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 그리고 앞으로 나연이도 조심한다니까. 나 봐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들 여자친구의 진심을 곡해해서 해석했나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그동안 나연이를 오해했나 보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봐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왔어요. 그 촉감이 이상하게 뱀처럼 소름 끼쳤지만 전 애써 웃는 낯으로 그러자 했죠. 이후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비사돈 부부가 미국에 있어 상견례는 어찌하나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날을 잡아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미리 선물까지 준비하고 상견례 날만 기다렸는데요.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아버지 유산 말이야. 혹시 조금만 떼어줄 수 있어? 그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 아들은 한사코 남편 유산엔 손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다니 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죠.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신혼집 구하는데 예산 잡아둔 것보다 많이 오바될 것 같아서. 그래? 너희 회사 근처로 알아본다더니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거야? 그건 아닌데 나연이가 원하는 신혼집이 땡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거든.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 내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받아도 좀 부족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땡땡동? 거긴 너네 회사랑도 엄청 먼 곳이잖아. 굳이 그 동네를 왜? 아들이 집을 구하겠다고 말한 곳은 서울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동네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죠. 그게 나연이가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 계속 땡땡동에서 살아서 다른 데는 불편하대. 솔직히 나도 무리는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해주고 싶어. 안 그래도 결혼은 여자가 많이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이런 거라도 맞춰줘야지. 그날 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물론 남편의 유산으로 충분히 보태줄 수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며느리가 그 동네를 고집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튿날 다시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단순히 그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를 고집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구나. 물론 네가 나연이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집은 회사에서 가깝고 익숙한 곳이어야지. 아무 연고도 없고 비싸기만 한 그런 동네를 굳이 가서 살겠다면 그건 허영밖에 더 되겠니? 그런 허영을 네 아버지 유산까지 써가면서 굳이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너도 다시 생각해보렴.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나도 다시 생각해볼게. 아들은 선선히 납득했지만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어쩌면 저한테 따로 따지고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잠잠하더군요. 정말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던 걸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저는 먼 길을 온 예비 사돈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상견례장으로 향했는데요.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 잠깐 화장실에 들렀죠. 긴장했는지 낮에 먹은 게 배탈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변속칸에서 한참 볼일을 보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그래, 진짜 짜증난다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 다 오빠 돈인데. 그러면서 무슨 난 남편 유산 탐낸 적 없다, 그 돈 안 쓰고 식당 일하면서 애들 키웠다 이딴 소리라는지. 너무 속 보이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였어요. 제가 변속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신이 나서 제 흉을 보더군요. 몰라. 오빠도 그냥 그 아파트는 포기하지. 분수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완전 그 개모년한테 단단히 홀렸다니까. 저번에 괜히 오빠랑 나 사이 이간질하려고 들어서 더 뭐라고 말도 못했어. 결혼만 해봐 진짜. 당장 애부터 낳을 거야. 그럼 오빠도 그때부턴 자기가 챙겨야 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겠지. 두고 봐. 그 개모년 쫓아내고 유산 다 되찾아올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욕이 아니었어요. 무슨 년 하면서 악에 받쳐 제 욕을 하는데 두 손이 절로 떨리더군요. 본때를 보여줄 속셈으로 뒷정리를 한 뒤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이미 예비 며느리는 사라지고 없더군요. 침착하자, 침착해. 일단 상혁이하고 먼저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일단 아들과 대화할 생각으로 상견례장에 다시 갔는데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는 물론이고 예비 사돈 내외까지 자리에 다 앉아있더군요. 엄마 왔어. 인사해. 나연이 어머님 아버님이셔. 저는 고민하다 일단 예비 사돈 내외와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상철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물론 그대로 얌전히 상견례를 진행할 생각은 없었고요.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따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깥사돈은 제 인사를 받기는커녕 대뜸 자리에 앉아 식당 메뉴판부터 펼쳐들었고요. 안사돈은 코웃음 치면서 그러더군요. 인사는 됐고 비행기 값부터 주세요. 말로만 고생했다 공치사할 생각 말고 성의를 보여야죠. 네? 성의라니... 참나. 저희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입 싹 다 될 생각이었어요? 비행기 값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먼저 얘기를 꺼내길 기다렸는데 끝끝내 아무 말도 안 해서 결국 저희 돈으로 비행기 끊고 왔는데 이건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이죠. 안 그래도 상견례 때문에 예약한 식당 비용은 제가 낼 생각이었어요. 예비사돈 부부를 위해 산삼주니 뭐니 비싼 선물들도 사뒀고요. 그리고 뭐 비행기 값도 뭐 까짓것 제가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먼저 요구하니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죠. 아니 그걸 왜 저희가 주나요? 우리 상혁이가 주겠다고 하던가요? 그러자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와그작 구겨졌어요. 이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들었는 줄 아세요? 공항까지 가는 자동차 기름값부터 비행기값, 우리가 호텔 체류비까지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 회사 일도 쉬어야 했으니 그만큼 또 몇백이 손해가 났다고요. 그거야 상견례를 하려면, 애들 결혼시키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콧방귀를 끼며 비웃듯 말하더군요. 참나. 안 그래도 우리가 감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나연이가 어디 이런 애비도 없는 경우 없는 집에 시집갈 군번인 줄 아세요? 미국에서 잘나가는 사업가니 변호사니 우리 나연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무슨 고작 회사원 나부랭이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몰라도 저희 아들을 무시하는 예비사돈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집에 저희 아들을 장가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나 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요.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예비 안사돈에게 말했죠. 계좌 불러요. 뭐라고요? 비행기값 입금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부르라고요.
한 1,000만 원 입금하면 되나요? 입금할 테니까 다신 우리 아들 볼 생각 마요. 이 결혼 파트니까. 나도 이렇게 경우 없고 막대 먹은 집에 내 아들 장가 못 보냅니다. 그 딸의 그 엄마라더니.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는지 예비 안사돈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예비 며느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 계좌로 이런저런 부대 비용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쪽 잘난 따님 계좌로 돈 입금했습니다. 왕복 비행기 값까지 넉넉하게 넣었으니 이대로 비행기 타고 다시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죠.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기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참나. 그냥 분위기 풀려고 농담한 걸 죽 짜고 덤비시네. 그게 농담이었나요? 결혼 어플 작정으로 시비 건 게 아니고. 아니 뭐예요? 저와 예비 안사돈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잠시만요. 두 분 다 진정 좀 하세요. 엄마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답지 않게 왜 흥분하고 그래? 저는 그런 아들에게 그동안 쌓아뒀던 마음속 응어리를 꺼냈어요. 상혁아, 너 정말 이런 집안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는 반대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어머님이 엄마한테 비행기값 얘기한 건 비단 이 일 때문이 아니야. 조금 전에 나연이가 화장실에서 지 친구랑 나에 대해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아니? 저는 조금 전 화장실에서 겪은 일을 모조리 털어놨어요. 그러자 아들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까지 하얗게 질렸죠. 잠시 후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기 여자친구를 돌아봤어요. 지금 엄마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진짜 우리 엄마를 개모년이라고 아파트 안 사준다고 욕했어? 아니야 오빠, 난 그런 적 없어. 예비 며느리는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어요. 없다고?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제가 뭐야? 어머님의 말로 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씀하세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저랑 오빠를 이간질하세요? 제가 언제 화장실에서 어머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가 없을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앞뒤 다르게 나올 줄 내가 다 알아봤지. 저는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하나 재생했어요. 이미 진작에 예비 며느리가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저를 욕할 때 몰래 핸드폰을 꺼내 녹음해뒀었는데 선경지명이 있었던 거죠. 녹음 파일을 들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고요. 아들은 분노로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시 말했죠. 그동안에도 얘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껄끄러웠어. 그래도 내가 참은 건 네가 얘를 많이 사랑하고 얘도 나는 무시해도 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였어. 근데 오늘 얘네 애비가 널 대하는 꼴을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난 네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지 이렇게 막대 먹은 집안에서 무시받으면서 지내길 바라진 않는다. 그러니 엄마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허락 못해. 세상 어느 애미라도 똑같을 거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 결혼을 허락하니만이 난리야. 애초에 친엄마도 아니고 개모주제.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에 제가 화를 낼 필요도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일어나 예비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거든요. 어디 건방지게 우리 엄마 앞에서 계모 우는 애? 이게 네 본 모습이었구나, 최나연. 오빠 지금 날 때린 거야? 그래, 잘못된 말을 했으면 맞아야지. 그러자 예비 며느리의 커다란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그건 네가 우리 엄마를 어른으로서 공경했을 때 얘기지. 9살 때 친모 잃고 외롭게 지내던 나를 마음으로 품고 키워주신 분이야. 나한텐 친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욕해? 난 너 같은 여자랑 결혼 못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아들은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죠. 집에 가자 엄마. 하지만 제가 그 손을 잡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히스테릭한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갑자기 비행기 값은 왜 달라고 하냐고.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엄마 때문에 다 망했잖아. 나 파혼녀 되게 생겼다고. 이제 어쩔 거야?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다급하게 제게 달려와 매달렸어요. 저기 사돈, 방금 내 말을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담한 건데. 하지만 저는 그런 예비 안사돈의 손을 야멸차게 밀어냈어요. 농담? 그걸 진짜 농담이라고 한 거면 본인의 사회성을 좀 돌아보셔야겠는데요. 진담이었다면 돈돈거리는 본인의 천박함을 좀 돌아보시고요. 제 조롱에 예비 안사돈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문 것도 잠시, 이내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 사돈, 우리가 처음부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 결혼 다시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이 결혼은 이미 끝났어요. 제 아들을 함부로 깎아내리고 절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사돈 맺을 생각 없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 그대로 녹음해놨으니까 변명할 생각도 마세요.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예비 바깥사돈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비 안사돈의 뺨을 찰싹 내려치더군요. 이제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망했잖아. 그러게 쓸데없이 기강 잡겠답시고 비행기표 얘기는 왜 꺼내서?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신도 비행기 안에선 내 의견에 동조했잖아요.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내가 언제? 됐으니까 얼른 빌어. 빌어서라도 이 결혼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안 그럼 우린 끝장이야. 예비 바깥사돈의 고함에 안사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열하며 빌다시피 하더군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 결혼 깨지면 우리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제야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예비 사부인의 반응은 단순히 결혼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걸 잃게 된 사람의 절박한 반응이었죠. 저는 싸늘한 눈으로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대체 뭐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실은 우리 이 사업이 얼마 전에 도산했어요.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지금 빚만 10억이 넘어요. 집도 내놨고 그 빚 다 갚으려면 제기는커녕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예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던 듯 입술을 질끈 깨물더군요. 엄마,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 지금 나 망신 주려는 거야? 망신 좀 당하면 어때?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살 길 찾아야지. 자기 딸에게 소리 지른 예비 안사돈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사부인 제발. 저희 지금 수입도 없어서요. 그동안 딸이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조만간에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작정이었고요. 그러니 저희 집안 사정을 봐서라도 제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더군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거지 며느리라면 더더욱 사돈 맺을 생각 없어요. 빚더미에 앉은 집안하고 결혼했다간 우리 아들까지 등골 빼먹힐 거 뻔하잖아요. 그렇게 정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서방 우리 나연이 많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연이도 그렇고요.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오늘 우리끼리의 일로 이러면 안 되죠. 우리끼리의 일이요? 사부인이 저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저희 아들까지 무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끼리의 일인가요?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끌려다니게 될까봐 초반에 기선제압을 좀 하려고. 기선제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대로 결혼시키면 우리 아들 벗겨먹을 게 뻔하구만.
그 집에서 진 빚 10억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나뿐인 딸 등골을 빼먹든 뭘 하든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통해서 해결할 생각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사돈. 우리 딸이 한 망발은 제가 다 사과할게요. 네? 그 엄마의 그 딸인데 누가 누구 망발을 대신 사과해요? 웃기고 있네 진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명을 질렀죠. 엄마 제발 그만해.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자 아들이 조소했어요. 이미 충분히 비참한데, 최나연. 네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적어도 우리 엄마를 나 모르게 뒤에서 그렇게 욕하진 않았겠지. 어쩐지 우리 아버지 유산에 유독 관심이 많더라니. 너 진짜 천박하고 한심한 여자였구나. 오빠.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고요. 저와 아들은 그대로 상견례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걸로 결혼은 완전히 끝이 났죠. 이후 예비 며느리네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예비 사돈 내외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려 했지만 결국 또 파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저희 아들과 결혼 준비까지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혼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탓이었죠. 이후 예비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사고를 쳐 잘리고요. 지금은 작은 제조업체에서 격리로 일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 하더군요. 부모와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산다 하대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비 며느리네를 생각하면 씁쓸한 게 사실이지만 안타깝다거나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반면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아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과 달리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거든요. 며느리는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참하고 영특한 아이고요. 저하고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큰손자에 이어 최근 늦둥이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며느리 혼자 두 아이를 돌보기는 벅차해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답니다. 틈틈이 뜨개질 모임에 나가 소일거리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사귄 친구들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제 인생도 나름 즐기고 있고요. 어떤가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노후지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